이에 고객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공간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일본의 스트히로 가마보코라는 지역 브랜드 매장과 미슐린 가이드에 한국 최초로 등재된 성심당 베이커리 유명하죠. 이를 벤치마킹한 결과 전통을 활용하여 유니크한 느낌과 새로운 경험을 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어묵 베이커리의 3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 예쁜 빵집 같은 어묵 베이커리를 구현하자. 두 번째로 직접 연육 반죽부터 판매하고 어묵 생산 과정을 공개하는 등 현장 수제 생산에 주력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더불어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신제품의 어묵을 꾸준히 출시하자라는 설립안을 구축했던 것이죠. 드디어 2014년 3월 어묵 베이커리의 대대적인 성공과 강화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2013년 12월 19일 삼진 어묵 베이커리와 어묵 체험관을 업계 최초로 오픈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는 주말마다 100m씩 줄을 서고 또 어묵을 골라 먹는 재미와 함께 통유리 뒤편으로 어묵을 수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입소문을 내고 또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었다는 것이죠. 우선 서두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가치사슬 기준으로 삼진식품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삼진식품의 가치사슬입니다. 우선 본원적 활동으로는 물류 투입에 있어서 수산물 공판장을 통한 연육 구매 및 냉동 연육을 외부로부터 수입해왔고 또 밀가루 및 전분을 대량 구매했고 대규모 자동화 생산 시설을 통해 물류를 투입하게 됩니다. 운영 활동에서는 제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해 적은 SKU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곤 했습니다. 스탁 키핑 유닛이라고 최소 범위의 어떤 제품을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또 겨울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에 맞게 계절별 생산량을 조절하고 또 위생 및 식품 안정을 위해 햇삽 인증을 받은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물류 산출에 있어서는 대용량 포장 중심의 창고 관리를 하게 되고 냉장, 냉동 배송을 겸하며 중도매상, 소매 판매 유통을 겸하게 합니다. 또한 마케팅과 판매 활동에 있어서 중도매상, 대리점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인적 판매, 퍼스널 네트워킹, 퍼스널 셀링을 토대로 계속 납품을 하게 되는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가격 할인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탄력적 대금 회수를 통한 단골 유지 및 확보를 하게 되고, 즉 인간관계가 구축이 되고 오래된 거래처에게는 조금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늘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판매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도 반품 처리 및 재고 처리 비용을 일부를 부담해 주기도 하고 또 불량 제품 관련 정책 제공을 통한 신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본원적 활동을 토대로 삼진어묵에서는 조달 활동에 있어서는 저가 원료 조달 및 관계 유지에 역점을 두었고 또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 관리를 통해 생산 비용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있어서는 생산 설비 교육, 어묵 장인 고용 유지 등을 통해 지원적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원가 리더십과 박리 담회의 하부 구조를 구축해서 말 그대로 기존의 삼진 업무의 가치사슬은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삼진 어묵은 베이커리로 새롭게 출시하면서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현하게 됩니다. 먼저 본원적 활동으로 물류 투입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연육 원료는
공동 수급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것은 과거와 비슷했습니다. 명태와 돔 등의 고급 어육을 베이커리를 도입하면서 구매하기 시작했고 어묵 제조 시 밀가루 및 전분의 함량을 줄이고 어묵 함량을 높이게 됩니다. 즉 어묵 고로케 같은 경우, 즉 좋은 제품,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어육 함량을 높여야겠다라는 물류 투입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운영으로 보겠습니다. 어묵 베이커리 매장에서 수제로 어묵 성형 및 조리를 통한 프리미엄화 시킨다. 아무래도 직접 요리사가 요리하는 광경을 통해 안심하고 또 고급 음식의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 매장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점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묵 제품의 20%는 자동화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물류 산출에 있어서도 즉시 조리하고 즉시 섭취가 가능한 형식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레시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거죠. 또 매대 전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물류 산출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프리미엄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케팅 및 판매 활동입니다. 장인 정신을 앞세운 일관적인 프리미엄 전략을 세웠다. 또 오픈 키친을 이용하여 어묵에 대한 비위생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이커리 형식으로 매장을 인테리어함으로써 어묵의 간식화 혹은 주식화까지 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활동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신속한 고객에 반응하고 대응해주는 그런 서비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원적 활동에 있어서 우선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숙련된 어묵 장인의 다양한 어묵 개발과 신규 직원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으로 지원적 활동을 해왔고 인적 자원 관리 및 유지에 있어서도 기존 어묵 장인을 고용하여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하부 구조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높은 마진의 폭을 달성하는 그런 기업 하부 구조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존의 가치사슬과 변화된 가치사슬, 뚜렷함이 목격이 됩니다. 기존의 가치사슬은 원가 우위 전략을 추구했다면 이 새로운 가치사슬은 differentiation, 차별화 전략을 추구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삼진식품은 제품 규격화 및 시설 자동화, 규모화를 통한 대량 생산, 그리고 원가 리더십, 비용 관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삼진어묵 베이커리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 수제 제도, 장인들의 역할로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프리미엄 전략을 주겠으며 직영점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박종수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이커리 출시로 달성할 수 있었던 가치 혁신의 결과로 드디어 시장에서 반응이 온 것이다. 현재 베이커리 방문 고객 데이터를 보면 1인당 평균 2만 원을 구매하고 있고 마트나 시장에서 1인당 어묵 구매액 평균이 2,500원인 점을 생각하면 베이커리 내에서 지불 의사가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의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삼진어묵에서는 또 새로운 전략 옵션을 추가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에 처음으로 어묵 베이커리를 오픈한 이후 백화점에도 진출하는 등 매년 2배씩 매출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주식회사 삼진식품은 2015년 법인 분리법인으로 주식회사 삼진어묵을 설립하여 어묵 베이커리 사업은 삼진어묵의 박영준 대표가 맡게 됩니다. 삼진어묵 베이커리는 빠르게 성장하며 전국에 17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다른 기업들도 경쟁사들도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 1960년대 설립된
고래사는 2017년 9월 기준 10개의 베이커리 매장과 5개의 외식형 매장을, 또 황궁어묵도 이에 비슷한 수준의 매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으로 삼진어묵 베이커리를 가맹사업화하는 것이죠. 현재는 직영 매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매장의 경우 품질 관리와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외형적인 확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가맹사업화의 경우에 1년 이내 매장 수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해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치 사슬의 전방을 더 확장할 수 있다. 즉 전방 확장은 뭐였습니까? 고객과의 접점, 고객을 향한 방향이 더 확대된다는 부분이 가맹 사업화를 했을 때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원료 수급을 차별하여 맛과 품질을 더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당시 연육을 거의 수입에 의존했고, 광어와 같은 국내산 고급 업종으로 연육 가격이 너무 비싸 이를 통해서 어묵을 만드는 것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연육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다른 어묵 베이커리 업체들에 비해 판매량이 많으니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고급 어육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맛과 식감을 차별할 수 있는 R&D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그 양식을 하는 등 후방통합. 후방통합은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고객과의 먼 접점, 가장 먼 곳이었던 원료를 소싱하는 것, 즉 직접 양식을 하는 후방통합을 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경쟁 업체는 들어오기 어려워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옵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진어묵이 미래에 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 어떠한 의사결정이 미래 삼진어묵의 생존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진어묵의 케이스를 요점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삼진어묵의 경영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아티클의 저자들이 제시한 분석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본 후에 제가 보여드리는 분석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2013년 삼진어묵이 전략적 갱신을 통해 신규 진입한 것은 타당했는가에 대한 타당성 측면에서의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진어묵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갱신의 옵션이 무엇이었는가? 또 삼진어묵이 선택한 전략적 갱신, 내적 발전을 통한 진입이었죠. 타당한 결정이었는가? 이런 타당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갱신은 앞에 이론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수직적 통합, 즉 제품의 가치 사슬의 단계를 통합하면서 전략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수직적 통합이 있고, 또 주요 생산 시설을 확장시키는, 그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에 빨리 접근하고 이런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갱신 전략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이라는 전략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진어묵은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을 통해 성공을 이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과 이유인즉슨
대기업이 아닌 지역 어묵 제조사의 유통은 대부분 식자재 유통 판매 업체나 급식 업체에 납품하거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삼진 어묵 베이커리 산업은 전방 통합적 성격이었으나 전방 통합적 성격이 뭐죠? 즉 고객과의 접점을 바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전방 통합적 성격이었으나 기존의 식자재 유통 판매 업체, 급식 업체, 대리점의 유통 비즈니스를 같이 사슬 일부러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했다는 것이죠. 즉 기존의 가치 사슬 단계에서 전방 통합적 요소는 있었으나 면밀히 따져보면 어묵 베이커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했다는 것이기에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이라는 전략적 갱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인 것이죠. 다만 삼진 어묵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어묵 1번가는 수직 통합 중 전방 통합의 시도로 봐야 된다. 즉 어묵 베이커리 전에 나온 어묵 1번가 직영 매장이 있었죠. 이것은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이라기보다도 기존 제품들을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시킨 매장으로 출시했다는 측면에서 전방 통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묵 베이커리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기에 신규 산업 진입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요인이 불완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산업 영역을 찾아서 해당 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 즉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게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입니다.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하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적 발전을 통한 진입과 인수를 통한 진입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기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내부적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그 가치 사슬을 새롭게 하거나 변형시켜서 진입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수를 통한 진입은 말 그대로 아주 가격이 낮은 인수기업이 있다든지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든지 이럴 경우, 이런 확신이 설 경우 그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된 기업이 갖고 있는 산업군에 진입하는 형태가 바로 신규 산업의 진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질문에 답을 적절히 할 수 있을 때 그 효과성과 효용성이 입증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가 굉장히 많지만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균형 상태에 있는 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종산업,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 정보가 적은 산업과 같은 이런 산업을 타겟화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어묵 제조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달했으며 성장이 느려지고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만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이에 반해 박용준 부사장이 벤치마킹한 베이커리 산업은 2013년 당시 한참 디저트 시장의 성장과 부티크 매장 출시 등의 호재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이를 어묵 제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해서 그냥 일상제도 새로운 브랜드 제품으로도 출시될 수 있다라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규 산업 진입 시 기존 업체의 보복이 느리거나 비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산업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용준 부사장은 어묵 1번가로 전방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던 것이죠. 이는 기존 구매자인 대리점 및 식자재 유통업체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고 시장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영 매장이었지만
알고 보니 판매되는 것은 기존 B2B 형태로 제공되던 그런 제품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환대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후 박용준 부사장은 오프라인 매장 전략은 유지하되 오히려 B2B를 버리고 기존 유통업체가 보박할 수 없고 또 어묵 제조업체와도 보박할 수 없는 B2C 어묵 베이커리 시장을 창출하여 처음 진입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타사에 비해 진입 비용이 낮은 산업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묵 베이커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기존의 어묵 제조업자가 지향해온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기업이 진입하기가 어렵죠. 소품종 생산시설 설비와 현장 조리 숙련공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타업체의 경우 대형화 그리고 기계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어묵 장인들을 모두 내보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진은 어묵 장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삼진 어묵은 이들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조리 방식의 어묵 베이커리 산업을 빠르게 궤도에 올리고 새로운 형태의 수제 어묵인 어묵 고로케 등 어묵 베이커리 전용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인재관리, 인사관리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진 어묵의 경쟁사들도 삼진 어묵을 추격하여 베이커리형 어묵을 출시하고자 했으나 추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시장에는 환공 어묵과 고래사만이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현재 베이커리 어묵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8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삼진 어묵이 그 중에 절반이 넘는 400억 원 이상, 또 고래사가 200억 원, 환공 어묵이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여타 다른 업체는 아직 두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신규 진입 산업에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신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답은 삼진 어묵도 어묵 베이커리 출시는 당시 큰 모험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산업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진입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 이미지, 유통 경로의 개선, 위협에 대한 방어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삼진 어묵의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어묵 제조업계는 성장 둔화와 점유율 경쟁에 따른 마진율의 약화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삼진도 2011년 공장 증설 대규모 투자 이후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삼진 어묵이 시도한 온라인 진출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 제품 판매를 하도록 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매장인 어묵 1번가의 출시도 온라인에서 높아진 인지도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직영 매장의 개념으로 출시하게 된 것이죠. 이후 어묵 1번가 오프라인 매장의 실패를 다시 리뉴얼하여 B2C에 집중한 어묵 베이커리 매장 출시로 이어졌고 어묵 베이커리의 성공은 삼진 어묵이 공장 생산 제품도 베이커리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매출도 동반 증가하여 현재 삼진 전체 매출의 5%가 온라인에서 발생할 정도로 유통 경로를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진 어묵 베이커리의 높아진 인지도는 예전에 지역 어묵 제조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대기업의 영역인 대형 할인점, 체인 슈퍼,
또 편의점에도 삼진 어묵 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삼진 베이커리의 출시라는 전략적 갱신이 타당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 의미 있던 것은 일상제였던 어묵이 이제 브랜드화됐다는 부분이고, 따라서 가격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삼진 어묵의 전략적 갱신을 위해 가치 혁신 활동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산업 분류로 이 어묵 시장은 성숙기 산업입니다. 더 이상 고객이 많아지지 않고 또 더 많은 상품 아이템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고 이런 성숙기 산업이었던 것이죠. 성숙기 산업에서 이에 총 7가지 형태의 가치 혁신 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원적 전략의 확실한 선택입니다. 전형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고가 전략,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삼진 어묵은 어묵 베이커리의 출시로 품종을 늘리는 대신에 소량 생산했고, 또 기존의 어묵보다 가격을 훨씬 높인 고가 전략을 추구했고, 또 직영점이라는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통해 시장에 접근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로 세밀한 원가 분석입니다. 가동률을 높이고 원가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즉 어느 곳에 비용이 많이 소진되고 또 어느 곳에 추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지 이런 면밀한 분석은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생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리더십, 원가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프로세스 혁신과 제조 설계에 대한 가치 혁신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진 어묵에서는 다른 업체와 달리 어묵 장인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닭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그리고 제빵 베이커리 매장을 설계합니다. 이에 과거에 어묵하면 비용은 저렴하지만 뭔지 위생적으로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프로세스, 제조 설계를 어묵 베이커리를 통해 공개하고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안착시킴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매 영역의 확대입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묵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더 비싼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설비의 영가 구입은 이 부분은 삼진 어묵의 어묵 베이커리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매자의 선택입니다.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높였고, 또 프리미엄 제품과 다양한 가격을 접근시킴으로써 구매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의 원가 곡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장소를 기반으로 한 현장 수제품 생산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숙기 산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 혁신 활동인데, 비교적 삼진 어묵에서는 순조롭게 이런 7가지 가치 혁신 활동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이 제한된 삼진식품의 미래 전략적 선택은 원료 차별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맹사업으로 시장 지배력을 넓혀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직영점으로 탄탄하게 구현하고 있는데,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가맹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또 브랜딩 전략을 추구할 것이냐, 원료 차별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학에서 자원 기반 관점인 VRIO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V는 조직이 갖고 있는 valuable, 가치 있고 V입니다. R, rare, 희소하며. 세 번째로 I, costly to imitate, 모방하기 힘들고. 또 마지막으로 the firm is organized to exploit this resource 해서 organizing, 조직이 얼마만큼 조직화가 잘 돼 있느냐, 이러한 가치, 희소성, 모방에 대한 어려움, 조직의 조직화, 이런 자원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마이클 포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VRO의 항목에 따른 그 결과, 또 경쟁 우위에 있는지 등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치가 전혀 없을 경우 당연히 comparative disadvantage, 경쟁 열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장, 이런 제품은 출시해서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내 제품이 rare, 희소성은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comparative equality, parity, 뭡니까? 경쟁 등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제품에 불과하다. 팔리긴 팔리지만 어떤 혁신성을 토대로 어떤 매출이 확고히 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는 있고 희소한데 쉽게 남들이 카피하기, 이미테이트, 모방하기가 쉽다, 모방 불가능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습니까? 남들이 모방해서 따라오기 때까지는 경쟁 우위에 있다. 하지만 temporarily,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금방 모방하면 이런 comparative advantage, 경쟁 우위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한편 희소하고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조직 내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수 없다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unused comparative advantage, 경쟁 우위는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묵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네 가지, 가치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모방하기도 어렵고 조직 내 일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렇다면 long-term comparative advantage,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삼진 어묵이 추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화와 원료 차별화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관점입니다.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즉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체크리스트 삼아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 자원이 삼진이 외부의 기회를 충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가, 또 역량이 혹은 자원이 삼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 또 이 자원이 삼진의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가, 그렇다면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가맹사업화와 원료차별화를 통해 보면은, 먼저 가맹사업화의 경우 삼진의 사업 확장은 백화점 내 점포를 중심으로 직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매장 확장의 속도에 있어서 불리한 점은 있다. 가맹사업은 이러한 고객의 접근성 한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삼진에서 도입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진 어묵의 목표는 수산 단백질로 국민 식생활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가맹사업은
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가맹사업은 빠른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삼진을 추격 중인 경쟁업체의 추격 시도를 양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나 가맹사업화는 내부 영업 비밀과 제조 레시피 등의 노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종합해 봤을 때 밸류 가치 관점에서는 가맹사업화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원료 차별화에 대한 관점에서도 현재 어묵 제조에 사용되는 연육은 제조사 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약 95% 이상이 수입산이긴 한데 오히려 국내산의 펄치 등의 자버를 사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래사와 환공 어묵을 위시한 경쟁사들과 삼진 어묵의 원료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 관능적 우위를 그 어떤 업체도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진은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선도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경쟁사 대비 고급스러운 매장 이미지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의 경쟁 우위 격차는 이 고래사나 환공 어묵과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진의 원료 차별화는 경쟁자들과의 추격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전략적 갱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화된 원료는 제품의 관능적 우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하고 또 가격 프리미엄과 함께 매출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원료 차별화를 추구해도 가치적인 측면에서 VRIO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즉 가치 측면에서는 원료 차별화, 가맹사업화 둘 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레어네스, 희소성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경쟁 어묵 제조사들이 이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희소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맹사업화 측면에서 분석을 보면 이미 경쟁 업체의 일부는 가맹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쇼핑몰 내 푸드코트 내에서는 반 베이커리 반 외식의 가맹사업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공 어묵의 경우는 이런 베이커리 매장 가맹사업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진 어묵 측면에서는 가맹사업화 하는 데는 희소성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원료 차별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원료 차별화 시도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원료인 연육의 30에서 35%는 알래스카산 명태이고 선상에서 이제 글라인딩 된 후 냉동되어 국내로 반입되어 무색 무취로 식감만 가지고 있다. 또 65%는 동남아산으로 풍미가 좋은 편이다. 대부분 업체가 이 두 가지 수입 냉동 연육을 배합해서 쓰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어묵 제조업체는 연육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연육의 배합비만 조정할 뿐 원료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그런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후방통합 시도이며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어묵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모든 어묵이 비슷한 맛과 향,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원료 차별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소성 관점에서 삼진 어묵의 원료 차별화 전략은 추진해 볼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방성입니다. 이미터빌리티. 모방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어야겠죠. 먼저 이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묵 제조사가 이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데 비용 열의가 있는가? 또 경쟁 어묵 제조사가 이 자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이 자원을 획득 개발하는데 비용이 더 큰가? 더 많이 드나? 이런 질문에서 먼저 원료 차별화 관점에서 보면 삼진 어묵의 경우 마진율이 높지 않은 기존 어묵의 제조사의 경우 원료 차별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에는 내부적 이너시아, 관성, 내부적 어떤 암묵적인 관성인 거죠. 반대가 극심하여 여전히 일반 마트 시장 판매 어묵은 일상재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원료 투자보다는 공정 투자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묵 베이커리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환공 어묵은 이미 매출 신장 및 현금 회수를 위한 가맹 사업에 뛰어들어 원료 차별화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며 고래사의 경우 원료 차별화를 해 추후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매출 규모가 삼진보다 적어서 필요한 슬랙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삼진 어묵에서는 원료 차별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관점입니다. 오게니제이션 관점에서 삼진 어묵은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광어 양식장이 많은 제주 성산에 베이커리 매장을 2018년 상반기에 오픈했으며 현지에서 원료를 조달하여 국내산 광어 연육을 원료로 활용한 프리미엄 어묵을 생산 판매합니다. 여타의 베이커리 매장보다 연육 사용량이 3, 4배 이상 많은 삼진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원료 규모에 있어서 바게닝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 업체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고 또 기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공급 업체로부터 바게닝 파워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대기업의 경우 자체 원양 쿼터 물량을 사용해야 하므로 원료를 차별 변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진은 새로운 원료를 활용한 R&D가 필요하므로 R&D에 대한 역량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원료 차별화에 있어서는 비록 약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삼진 어묵은 원료 차별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료의 차별화에 이어 양식까지 가면 이는 후방 통합으로 또 다른 전략적 갱신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가치 사슬과 전략적 갱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삼진 어묵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본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 전통 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타트업 중심 신생 기업에 기반된 여러 사례들과 비교해서 삼진 어묵의 사례는 보다 다른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한편 분명 기존 구축해 놓은 가치 사슬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잘 갱신만 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쉽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기업이라면 자사의 가치 사슬을 면밀하게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을 나눠서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이를 지금 트렌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기존 사업을 토대로 영속 가능한 새로운 전략적 갱신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시사점을 본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